오늘 세션은 차원 축소를 주제로 진행할 거고요. 순서는 먼저 선형적 축소랑 비선형적 특성 추출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 세션부터 리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클러스터링에 대해 배웠는데 이제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의 기법으로 라벨 없이 유사한 데이터끼리 그룹화하는 비지도 학습 기법이었고 목표는 빈집 내 분산을 최소화하고 빈집 간 분산을 최대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클러스터링 유형에 따라서 하드, 소프트로 나눌 수 있었고 방법에 따라서도 이런 플랫 계층적 분집화 아니면 밀도 기반 분석 이렇게 있었고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배웠는데 이런 K-민즈, GMM, 계층적 구조, DB 스캔 이렇게 배웠었고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링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원 축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원은 그 데이터에서 변수의 수인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보면은 이 열의 개수를 차원의 개수라고 하고 차원 축소는 여러 개의 그 차원을 축소해 새로운 적은 개수의 데이터셋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물 분류 기준을 보면 이 동물을 Y라고 하고 이 서식지를 피처라고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변수가 한 개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다리 개수, 기회용 이렇게 해서 이 열의 개수가 컬럼의 수가 되고 차원의 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차원 축소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아보려면 고차원 데이터에서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차원의 저주, 다중공산성, 시각화 문제 이렇게 나눠보는데요.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원의 저주입니다.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차원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학습 데이터의 수,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의 개수가 열의 개수보다 적어져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측치보다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차원의 저주입니다. 예를 들어 관측치가 100개, 변수는 6,000개라고 했는데 이 6,000개의 변수를 피팅하는데 데이터가 100개밖에 없으면은 너무 이 데이터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이렇게 공간이 큰데 데이터는 조금밖에 없는 거를 데이터가 스펄스하다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렇게 적은 데이터로만 큰 공간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적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다중 공산성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독립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선형 종속인 경우 발생하는 성질을 다중 공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들이 독립이 아닌 높은 상관도를 가지는 경우에 다중 공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 Y라는 학점이라는 변수를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이 일평균 음주량 이 두 가지의 X가 이걸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X1이랑 X2 사이에서도 이미 관계가 있죠. 왜냐면 X2가 높으면 X1도 높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X2가 설명하는 부분을 X1도 설명해서 이 Y라는 변수에 상호 관련이 있는 두 변수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두 변수가 독립적이지 않고 상관성이 생겨서 세기계수의 신뢰도가 감소한다거나 오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독립은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독립은 모든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지지 않는 경우가 선형 독립이고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면은 선형 종속이었습니다. 또 차원을 축소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시각화와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시각화를 할 때 3차원 아래로 하는 게 저희가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보기 편해집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feature selection.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이렇게 특정 변수들을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feature extraction은 기존에 있던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고 아예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변수들에 어떤 조작을 가해가지고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아주 새로운 변수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linear feature extraction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 PCA라는 주성분 분석입니다. PCA의 목적이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차원을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특정 축에 프로젝션 했을 때 데이터셋이 가장 큰 분산을 가지는 데이터의 축을 찾아서 그 축을 기준으로 축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축은 주 성분이 되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왜 분산이 크게 하냐면 분산이 클수록 원래 데이터의 분포를 잘 설명할 수 있고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1차원으로 축소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에 있는 선에 1차원의 축소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선의 데이터를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선에 축소를 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거 세 개 중에 이 축에 하는 게 제일 데이터의 원래 분산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축을 찾아서 축소시키는 게 PCA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특정 벡터에 내적시켜서 차원을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를 특정 벡터에 내적시켜서 1차원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벡터랑 내적시킬 수도 있고 이런 벡터랑 내적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초록색이 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서 이렇게 데이터 분포의 중심을 축으로 하는 벡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을 가장 크게 하는 축이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입니다. 먼저 공분산이 뭐냐면은 두 확률 변수의 선형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고 공분산 행렬은 이 모든 변수에 대해 분산이랑 공분산 값을 행렬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공분산 행렬의 특징이 대칭 정사각 행렬이고 대칭 정사각 행렬이라서 항상 고유 벡터를 직교 행렬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 분해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분상 행렬의 고유 벡터는 이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분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시간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 배웠을 텐데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어떻게 구했냐면 AX는 람다 X 해서 행렬 A에 벡터 X를 곱한다는 건 선형 변환을 한다는 거고 이때 이 크기만 달라지고 방향은 그대로 같은 벡터들을 고유 벡터라고 했고 이 크기 람다를 고유값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유값 분해를 이렇게 Q 람다 Q 트랜스포즈 이렇게 나타낼 때 고유 벡터 고유값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고유 벡터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그래서 PCA는 고유값이 큰 순서대로 고유값을 정렬합니다. 이 매트릭스에서 이 순서대로 크기 때문에 이 고유값이 큰 순서대로 첫 번째 벡터였던 이 V1, V2 이렇게 벡터가 있었으면 이게 제일 크기가 큰 벡터, 이게 그 다음 벡터가 돼서 이 V1이 첫 번째 고유 벡터, V2가 두 번째 고유 벡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을 시켰을 때 분산이 최대가 되는 벡터가 실제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인지 수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증명하려면 먼저 이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x는 n 곱하기 d 행렬이고 우리 x가 다 평균이 0으로 센터링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x는 이렇게 평균을 빼서 센터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찾을 v는 단위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 벡터라서 크기가 1이 나오고요. 저희가 찾아야 하는 건 이 분산을 최대화시키는
벡터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언스를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x를 스케일링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써주면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이 분산을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약 조건 하에서 이 분산을 최대화하는 벡터를 찾아야 하는데 아까 그 v 단위 벡터의 크기를 1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약식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목적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v의 크기가 1이다 이런 제약식을 라그랑주 승수를 곱해서 이러한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이거를 편미분해서 각각의 값을 구해주면 이렇게 나와서 분산이 최대화되는 벡터가 공분선 행렬의 고유 벡터. 그래서 PCA를 어떻게 하냐면 각 변수를 센터링을 해주고 이 분산을 제일 크게 하는 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축의 수직엔 다른 축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중에서도 이 처음에 찾았던 벡터와 이렇게 수직이면서 그 중에서 분산을 제일 크게 하는 두 번째 축을 찾고요. 이 방법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개수의 축을 찾은 다음에 나머지 그 벡터들은 설명력이 맞아서 지워줍니다. 이때 우리는 축의 개수를 정해야 되는데 이 축의 개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엘보우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크린플롯에서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이는 엘보우 이후의 주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분산을 설명해 주는지를 나타내는데 이게 급격하게 꺾인다는 게 그 설명해 주는 분산의 정도가 갑자기 줄어든다는 뜻이라서 그때를 개수로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분산의 몇 퍼센트 이상을 설명하는 주성분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고유값이 큰 주성분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CA가 어디에 활용될 수 있냐 알아보자면 먼저 데이터 압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가 있는데 먼저 200 곱하기 200 크기의 3원 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PCA는 데이터 중에서 중요한 성분들만 추출해서 이 각 이미지가 각 주요한 성분에 대해 갖는 개수만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4개 성분만 남긴다 하면 4차원으로 압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원할 때는 처음에 저장했던 주성분에 대해 갖는 개수들을 다시 곱해서 원래 이미지를 생성해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PCA에서 분산이 작으면 그냥 그 성분은 선택을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포함된 분산이 작은 축은 제거를 해서 이미지에서 중요한 정보만 보존하고 노이즈를 줄이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저번 시간에 LDA를 배웠는데 LDA가 뭐였는지 잠깐 리뷰해 보자면은 데이터의 클래스를 잘 구분해주는 축을 찾아서 프로젝션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집 내 거리는 군집 간 거리는 최대화하고 군집 내 거리는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PCA랑 LDA랑 다른 점이 PCA는 비지도 학습이라 이 클래스 레이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파란색인지 주황색인지가 필요가 없고요. LDA는 지도 학습이라 꼭 이 클래스 라벨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DA는 클래스를 잘 구분하는 축을 찾는 게 목표이고 PCA는 분산을 최대화하는 축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MDS라는 방법인데요. 아까 PCA는 분산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방법은 데이터 간의 거리를 보존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차원 공간에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저차원 공간에서도 최대한 많이 보존되도록 차원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두 데이터가 비슷하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 방법을 진행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MDS와 PCA 모두 새로운 특징 축을 만들어내면서 창문을 축소하는데 MDS는 거리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저차원을 매핑하고 PCA는 분산을 최대한 많이 설명하도록 저차원에 매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얼마나 변하는지 이 변동성에 집중하고 싶다면 PCA가 적절하고 이 데이터 간의 상대적 거리 이거를 기반으로 시각화를 하고 싶다면 MDS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선형 방법인데 어, 그거는 쉬었다 할게요. 26분에 다시 할게요. 네, 그다음 아까는 선형적 그 방법인 PCA랑 MDS 이렇게 두 개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비선형적 방법인데 왜 비선형적 피처 익스트랙션이 필요하냐면 먼저 그 아까 배웠던 PCA 같은 선형 모델은 이렇게 곡선 형태와 같은 비선형적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휘어진 그 데이터를 선형으로 봐서 차원을 축소하려고 보다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생긴 구조를 펴준 다음에 특성을 추출하는 게 필요해서 이번에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형 구조가 아닌 데이터에 PCA를 적용한 모습인데 전혀 데이터의 원래 특성이 잘 보존되지 않고 이상해졌죠. 그리고 오른쪽과 같은 스위스롤이라는 데이터인데 이게 저차원 평면에서는 직선처럼 보이는데 3차원에서는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데이터를 선형으로 본다면은 그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니폴드 러닝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매니폴드라는 거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고차원 데이터가 사실은 더 낮은 차원에 이 매니폴드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매니폴드에 내재된 구조를 보존하면서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로컬하게는 그냥 유클리드 공간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공률이 있는 구조. 아까 봤던 스위스롤 데이터 같은 게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D에서 봤을 때는 멀쩡한데 3D 공간에 휘어져 있을 때 매니폴드라고 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의 비선형 구조를 보존하면서 저차원 공간에 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디어에서 뭐 아이소맵, LLET, SNE, UMAP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은 각각 거리나 이웃 확률 분포 등 이 방식이 다르고요. 이거에 대해 배우기 전에 아까 커널에 대해 KPCA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커널 트릭은 그 SVM 할 때도 배웠었는데 PCA나 LDA 같은 선형 기법을 고차원 공간으로 확장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비선형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매핑을 하면은 그 고차원 공간에서는 선형처럼 보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그 차원 축소에 적용한 게 커널 PCA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차원, D차원의 데이터를 이것보다 더 큰 차원, 더 고차원의 새로운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을 한 다음에 PCA를 합니다. 그래서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고차원 공간에 매핑을 한 다음에 이를 성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PCA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널들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KFDA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그 데이터 분류를 위해 했던 아까 LDA를 커널 공간에서 확장한 기법입니다. 아까 PC랑 LDA를 비교했을 때 LDA도 그 선형으로 분류하는 기법이라 선형 바운더리만 학습이 가능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한 다음에 그 공간에서 LDA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 분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선형 분류이고 이 입력 공간이 아닌 커널 공간에서의 클래스의 분산과 평균을 기준으로 축을 결정해서 창원 축소와 비선형 분류를 가능합니다. 그다음 아까 그 매니폴드 러닝의 방법이었던 아이소맵 배워보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구조에서 이 민트색 부분이랑 빨간색 부분의 실제 거리는 되게 가까운데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이안 디스텐스가 아니라 이 지오데식 거리를 실제 거리, 이 데이터 사이의 거리로 봐서 이거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아이소맵입니다. 아까 MDS가 데이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차원을 축소한다 했는데 이 MDS인데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지오데식 거리를 사용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아이소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점에 대해 K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 점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웃 점들을 구한 다음에 이 거리로 그래프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 엣지에 이 거리 가중치를 유클리디안 거리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 근데 이게 지오데식 거리를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구한 거리 행률을 가지고 클래스 MDS 아까 선형적 방법에서 썼던 방법을 그대로 써서 저차원 공간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은 LL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비선형적인 객체도 로컬에서 보면은 선형성을 가진다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곡선 형태지만 이 부분끼리에서만 봤을 때는 선형이니까 이 로컬 정보를 이용해서 창원 축소를 한다면은 비선형적인 특징이 잘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LLE는 각 점에 바로 이웃 정보만 보존을 하면서 전체 구조를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LLE를 어떻게 하냐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K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K를 몇으로 할 건지 직접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해당 데이터 포인트에 이웃들이 선형 결합으로 잘 표현될 수 있는 이 가중치 매트릭스 W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제약 조건으로 이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정교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데이터가 그 아까 정했던 이웃 데이터들의 가중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 W 정보 자체가 데이터의 지역 구조를 설명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아까 계산했던 가중치 행렬 W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이 저차원의 좌표 Y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차원에 계산했던 W를 그대로 써도 저차원에서 원래 데이터를 잘 복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선형 구조를 반영하면서도
선형대수 기반으로 계산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중치와 벡터가 선형대수의 방법으로 계산이 되지만 이 선형대수의 방법이 가장 가까운 이웃점들에게서만 계산이 된다는 조건 때문에 결과는 비선형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방법이 비선형적인 방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거는 입술 사진들 데이터를 PCA랑 LLE를 해서 비교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아까 K를 설정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K는 16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왼쪽이 PCA 결과인데 그 PCA는 아까 분산을 기준으로 차원을 축소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분포를 한 번에 선형 투영을 하다 보니까 이 매니폴드의 비선형 커브가 이렇게 꺾인 형태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이 잘 보일진 모르겠는데 그 입술이 뭐 열리거나 닫혀 있거나 아니면 웃고 있거나 찡그리고 있거나 이게 약간 좀 섞여서 순서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은 LLE로 학습한 결과인데 이 국소적인 이웃들 데이터 보존에 초점을 맞춘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K를 16으로 했으니까 각 이웃마다 16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 데이터들을 찾고 그 이웃 데이터들을 보존을 하는 가중치 행렬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지처럼 펼쳐지도록 차원 축소가 일어났고 이 한쪽 이렇게 끝에는 완전 벌어진 입술, 한쪽은 완전 모은 입술 이런 식으로 그 이 가운데는 그 중간 단계에 살짝 벌리거나 살짝 웃고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변화 단계가 순서대로 제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TSNE 방식입니다. 아까 LL이랑 아이소맵은 그 아이소맵이랑 다르게 아까 LL이는 그 특정 이웃들을 뭐 K가 오면은 5개 이렇게 고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TSNE는 이웃을 몇 개라고 고르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LLE는 그냥 무조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찾는데 이 SNE는 확률적 접근을 해서 여기 있는 가장 가까운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멀리 있는 점들도 그 확률이 높으면은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고 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고차원에서 i의 이웃으로 j를 뽑을 확률이 있고 더 낮은 차원에서 i의 이웃으로 j를 뽑을 확률 이렇게 두 확률이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확률이 최대한 비슷해지도록 만드는 확률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 고차원과 저차원 사이에 특정 데이터의 이웃을 뽑을 확률을 최대한 최소화를 하고 이게 두 확률 분포의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접근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SNE가 존재하는 확률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인데 이 가우시안 분포가 여기처럼 이렇게 생겨서 기울기가 급격해서 여기서 조금만 멀어져도 여기 두 사이의 확률이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 중앙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이 확률이 둘 다 너무 작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TSN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 꼬리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줘서 기울기가 완만한 T 분포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T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이 TSNE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전제했던 확률이 가우시안 분포였던 정규 분포랑 다르게 저차원으로 임베딩 할 때 정규 분포가 아닌 T 분포를 사용하고
이 방법을 사용해서 멀리 있는 점들끼리도 그 중앙에 있지 않은 점들도 더 상대적인 거리감을 잘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그 군집 간의 간격도 더 명확하게 분리가 되고 시각화에 적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TSN이는 매개 변수로 퍼플렉시티를 사용하는데 이게 E의 엔트로피 생으로 나타내지는데 이게 높을수록 확률이 균등하고 예상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퍼플렉시티를 크게 설정을 하면 이게 거리에 상관없이 이웃으로 이 확률이 균등한 게 커지는 거니까 그 거리에 상관없이 이웃으로 선택될 확률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플렉시티를 높이면은 더 먼 점까지 이웃으로 고려가 돼서 조금 더 큰 데이터, 큰 덩어리를 파악할 때 유리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크게 설정해 버리면은 그 로컬한 좀 작은 부분이 구조가 붕괴가 돼서 저 차원에서 조금 뭉쳐 보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 퍼플렉시티를 낮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너무 작게 설정하면은 아주 가까운 이웃에만 집중을 해서 노이즈에 민감해지고 좀 글로벌한 구조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적당히 작게 설정하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크게 했을 때보다 세밀한 클러스터를 탐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PCA랑 아이소맵이랑 TSN이를 한 방식인데 이 PCA는 선형 방식으로 분산만을 최대화하다 보니까 클래스들이 이렇게 뒤섞여서 겹치기가 쉽고 이 비선형적인 매니폴드 구조를 파악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했다시피 geodesic distance를 보존하려고 했던 방법이고 이 매니폴드의 일부 비선형 굴곡을 펼쳐내서 이 PC보다 클래스들이 더 잘 구분된 모양을 보이죠. 그 다음에 TSN이 방식은 아까 말했던 확률 분포 유사도를 보존하는 거고 이 경우에 클래스가 완전히 분리돼서 저차원에 잘 매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왼쪽이랑 비슷한 결과인데 PCA에서는 잘 클래스 경계가 저차원에 매핑됐을 때 잘 포착되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그 국소적인 구조가 보존되어서 이게 더 아까보다 덜 겹치고 분리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UMAP이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토폴로지적 접근입니다. 이게 위상적이라는 뜻인데 처음에 위상이라는 단어가 안 와닿아서 찾아봤는데요. 그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뭐 변형해도 이어져 있고 끊어지지 않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넛이 있고 부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도넛이랑 뚫려 있는 게 뭐 있지? 도넛이랑 구멍이 있는 컵 이런 게 있다면 이게 둘 다 구멍이 하나 있다는 점에서 위상적으로는 같다 이런 뜻이고 이 공 모양이랑 도넛 모양은 그 구멍 개수가 달라서 위상 구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맵은 TSN이랑 다르게 확률이 아니라 위상을 구조 기반으로 차원 축소를 해서 누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 어떤 점들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조를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포인트끼리 연결된 이 집합들을 만들고 이 연결된 점들끼리 그래프를 형성해서 이거를 유지하면서 저차원의 투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맵에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그 이웃 개수랑 미니멈 디스턴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neighbors는 이웃 개수를 의미를 하고 이게 작을수록 더 로컬한 구조에 집중을 하고 클수록 더 전체 구조를 반영하고요. 이 미니멈 디스턴스는 그 수용된 그 저차원 공간에서 점들 간의 최소 거리라서 이게 작을수록 더 이렇게 뭉쳐서 조밀하게 군집이 되고 클수록 더 퍼져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잘 조절해서 클러스터를 잘 분리되거나 밀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긴 3D 3차원 데이터를 2차원에 이렇게 투영한 방식인데 왼쪽은 이웃 개수를 15개로 설정한 거고 오른쪽은 이웃 개수를 50개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개수가 작을 때 더 작은 구조가 잘 보이고 대신 이렇게 이웃 개수를 크게 하면 이 원본 데이터의 더 전체적인 구조가 잘 보이죠. 그래서 이 도마뱀, 이 동물의 실루엣 같은 더 큰 구조가 이게 더 이웃을 크게 했을 때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니멈 디스턴스를 달리한 건데 이거 왼쪽은 0.1로 설정한 거고 오른쪽은 0.5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작게 설정하면 이 점들이 더 긴밀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이걸 더 크게 설정하면은 점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들이 유지가 되도록 하겠죠. 그래서 왼쪽일 때가 더 빽빽하게 이 클러스터들끼리 뭉쳐져 있어서 더 또렷한 실루엣이 나오고 이 오른쪽은 조금 더 이 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분집이 좀 덜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맵을 하는 알고리즘을 알아볼 텐데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고차원 공간에서 이 그래프를 생성하는 과정인데 이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그 주변 데이터 포인트들과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를 표현해서 고차원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들이 아까 위상 구조, 누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아까 설정했던 이웃의 수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개로 설정했다 하면 이렇게 2개와 연결되게 되고 3개로 설정했다 하면은 한 데이터가 이렇게 3개와 연결된 연결 구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연결 강도도 계산을 하는데요. 이 이웃이냐 아니냐보다 이 거리에 따라서 이 얼마나 연결되었는지를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차원에 이렇게 생긴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까 만들었던 그 그래프가 저차원 그래프에서 최대한 비슷할 수 있게 되도록 최적화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저차원 공간에서 점들의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아까 만들었던 고차원에서의 그래프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이 최적화를 하는 방식이 포스 엔트로피 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아까 TSNE에서는 KR 다이버전스를 썼던 것과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의 손실을 계산을 해서 이 그래프가 아까 만들었던 이 구조가 저차원에서 봤을 때 최대한 비슷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UMAP 방식입니다. 그래서 TSN이랑 UMAP을 비교를 해보면 아까 4개 변수로 퍼플렉시티를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플렉시티가 클수록 더 확률이 비슷하게 설정이 됐고 그리고 아까 그걸 계산할 때 KL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근데 이 UMap은 매개 변수로 이 이웃의 개수랑 최소 거리를 사용했고요. 계산을 할 때도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두 개를 보면은 이 부분 파란색 부분이 TSN에서는 가깝게 있고 여기서는 더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사용해서 아까 그 KL 다이버전스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부분도 살려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률적인 접근을 해서 더 로컬한 영역을 유지하는데 용이하고 이거는 그 위상적 접근을 해서 더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데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본 바로는 이 UMap이 되게 비선형적 구조를 보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잠깐 쉬었다가 코드 리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아까 배웠던 차원 축소했던 거 코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걸 설치를 해주시고 코드 실행해주면 되고요. 패키지 로딩부터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PCA 이용해서 데이터 차원 축소하는 것부터 해볼 거예요. 먼저 먼저 그 3D 데이터를 생성을 해낼 건데 어떤 데이터를 만들 거냐면 그 클래스가 3개고 특성도 3개로 이루어진 3차원 데이터를 생성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플롯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3차원의 3개의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2차원 공간에 축소해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3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투영할 때 가장 많은 분산을 담고 있는 축을 선택을 해야 되고 먼저 데이터 스케일링부터 해줍니다. 그 다음에 PCA를 그 컴포넌트 개수를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2차원에 바꾼다 했으니까 이거를 2로 해서 코드를 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차원 축소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주면요. 이렇게 2차원에 나타내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2차원에서 표현됐을 때도 이 데이터가 잘 보여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 건데 저희 아이리스 데이터 가지고 해볼 거예요. 그래서 로드 아이리스 이용해서 데이터셋 불러오고 이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렇게 4가지 피처랑 이 y는 0, 1, 2 이렇게 3가지의 범주형 변수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전체 코드를 전체 변수들의 관계를 페어 플롯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 플롯으로 전체 변수들의 이 산정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차원의 데이터를 그 차원을 축소해서 2차원으로 바꿔볼 거예요. 먼저 이 각 피처들을 정교화를 해서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2차원으로 PCA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PCA가 분산을 보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산이 얼마나 보존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축에서는 72%, 두 번째 축에서는 22% 이렇게 보존이 돼서 이 2차원으로 축소를 해도 데이터의 분산이 충분히 잘 설명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2차원으로 원래 4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클래스별로 나타나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스크립 플롯을 그릴 거예요. 이게 분산을 설명해주는 함수인데 첫 번째 축에서는 0.7,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에서는 0.2 해서 이 두 축만으로도 분산이 90% 설명이 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으로 축소하더라도 정보 손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선형 특성 추출인데, 먼저 저희가 비선형 데이터를 두 개 만들어 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스위스롤이랑 이 문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배웠던 비선형 차원 축소를 배워볼 건데, 이 함수를 정의를 해서 그 함수를 딕셔너리로 받아가지고 차원 축소랑 시각화를 자동으로 해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맵, LLE, TSNE, U맵 아까 했던 이 네 가지 방식들로 2차원의 공간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맵이 그 유클리디안 거리가 아닌 지오데식 디스턴스를 보존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려있던 데이터가 잘 펼쳐져서 나타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LLE는 그 아까 주변 이웃과의 상대적 위치만 맞추는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넓은 데는 좀 잘 펴졌는데 두 끝에는 이웃 구성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 끝쪽 이렇게 구부러진 결과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평평히 펼쳐지지 못했고, 이 TSN은 이렇게 조금 덩어리로 찢어져서 나왔잖아요. 아까 TSN은 이걸 확률로 보존을 한다 했는데, 이렇게 앞뒤 전체적인 구조를 잃어도 이 로컬한 영역을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TSN을 사용해주면 되고, U맵은 그 TSNE보다는 조금 더 로컬한 구조를 많이 보자 이런 결과라서 이 끝에가 살짝 있기는 한데 그래도 색 흐름이 이 TSNE에 비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문 데이터를 시각화해 볼게요. 이번에 PC, LLE, TSNE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LLE 같은 경우에는 잘 보존이 안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이웃 개수를 10개로 설정해서 그 가까이에 있는 10개 이웃에만 맞추다가 이 꼬여있는 구조를 풀지 못하고 이렇게 됐고 TSNE는 그 이 원래 데이터셋의 확률을 보존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UMap은 이렇게 반달 형태가 떨어져 생겼는데 전역 구조도 약간 챙기고 그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의 구조도 챙긴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LLE의 네이버 수를 조정을 하면은 만약에 50으로 바꿔봅시다. 잠시만요. 이번에 이렇게 그 파라미터 수를 50으로 바꿔서 봤는데 이걸 50으로 바꾸면은 그 네이버 그 옆에 있던 이웃 데이터를 50개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국소적인 게 아니라 더 넓은 구조를 보게 돼서 아까보다 더 데이터를 잘 이해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